당시에 한국을 떠났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대학교 때 대학생 창업을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랑 인연을 맺어본 거예요. 그때 정말 좋지 않은 경험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2047년에 고갈이 난다고 그때 당시에는 하는데 고갈이 나고 나서의 다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047년이면은 제가 60세, 65세쯤인데 근데 그 전부터 문제는 생길 것 같고 저출산 고려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만 나이잖아요. 만으로 41하고요. 지금 원래 캐나다에서 한 12년 정도? 12년 전에 이민을 갔었던 거죠. 이민을 가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3년 정도 살고 있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캐나다로의 이민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당시에 한국을 떠났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요. 미국에. 교환학생을 간 게 한 22살 때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학기 마치고 겨울방학에 이제 다들 다시 한국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인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인턴을 했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미국 회사에서 좀 좋은 연락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시받은 연봉이 한국에서 웬만한 대졸자가 받는 거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를 마치기 전이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실력이 입증되면 기회를 주는 곳이 미국이구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IT 하면은 나중에 너희 40 넘으면 치킨집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약간 비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기회를 주는 곳 이라는 생각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뭐 한국에서 대학교 때 대학생 창업을 하면서 물론 창업은 실패했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랑 인연을 맺어본 거예요. 그때 정말 좋지 않은 경험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2047년에 고갈이 난다고 그때 당시에는 하는데 고갈이 나고 나서의 다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047년이면은 제가 60세, 65세쯤인데 근데 그 전부터 문제는 생길 것 같고 저출산 고려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일이 좀 되게 약간 기후 같은 건데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시민권 획득을 결심한 계기랑 같은 거잖아요. 시민권 획득은 조금은 달라요. 시민권 획득은 원래 저는 영주권으로만 계속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영주권만 있어도 캐나다에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민권을 딴 거는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자격은 진작에 확보를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그 세월호 사고를 보고 나서 그때는 약간 좀 제가 국민연금을 막 찾아볼 때 느꼈던 되게 풀리지 않는 되게 답답한 느낌?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을 그때 받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면은 캐나다 시민은 나프타 조약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게 되게 수월하거든요. 미국 가면 연봉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기회도 더 많고, 그래서 그때 그냥 시민권을 택하는 결정을 했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은 굉장히 부도덕한 제도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설계 자체가 이제 초기에 88년에 시작됐을 때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많게는 20배까지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88년에 안 태어난 사람들이 그거 동의했을까요? 안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동의 없이 그분들은 확 땡겨 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착각 오해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내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적금 들듯이 국민연금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30만 원을 내잖아요. 그리고 15만 원은 나를 위해 남아있는데 15만 원은 앞에 가입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 구조예요. 내가 내 3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내 뒷사람이 15만 원을 또 내줘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내 뒷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30만 원 내고 15만 원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 이유는 앞에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또는 뭐 5만 원만 내고 30만 원을 가져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이 제도를 설계한 세대가 자기들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후세대는 안 태어나서 투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되게 부도덕하게 설계된 제도고 이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뭐 제가 목소리가 크질 않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지금 이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요. 저는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러면 기금 고갈이 되는 첫 해에 나는 적자가
제가 확인한 걸로 25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라고 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예산으로 국민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퍼센트로 치면은 몇 퍼센트예요, 그게? 600조를 걷던 세금에서 갑자기 255조를 더 걷어야지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걷겠죠. 못 걷으면은 이제 받기로 한 사람이 못 받는데, 그럼 2055년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저도 포함되고 지금 20대도 포함되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연금보험 냈는데 앞선 세대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이제 지금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되게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 루트를 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2033년에 기금 고갈이고 벌써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금을 깎아야 된다. 연금을 깎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23% 삭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만약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당신 앞으로 77만 원 받으세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연금을 기대하고 노후를 살게 했다면, 특히 지금의 20대, 30대 이분들은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민을 가시기 전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캐나다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미국 이민이 정말 힘들어요. 영주권 쉽게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정도였고, 그때 당시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호주 쪽은 무조건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뭐 2년제든 3년제든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을 주는 방식이었고, 그때 캐나다는 그런 게 없이 한국에서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은 호주를 보내놓고 제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확 바꿨죠. 난 캐나다를 가야겠다. 네, 그래서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호주 쪽을 추천하셨던 이유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거리도 그렇고 그때는 사실은 잘 모르고 이미지만으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뭔가 캐나다보다 가깝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시차도 없고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호주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 가족들이 말리지는 않았었나요? 아니요,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약간 그때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민병이라 그러는데 이민을 가야지 낫는 이민병이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형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형도 호주 가서 잘 생활하고 계시고 저도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있었을 때보다 더 잘 풀린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캐나다에서 내가 평생 살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갈 때 편도 티켓을 끊고 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가서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캐나다 가면은 그 토론토라는 대도시를 갔지만 왠지 그 도심 한복판에서 사슴이 뛰놀고 밤에는 오로라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막 등을 보면 날개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갔었는데, 가서 좀 많이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는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국에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이 마음속 깊숙이 눌러놓고 있지 언제든 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위기의식을 갖고 살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도 막 서해교전 이런 거 생기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놀리려고 너희들 이제 다 징집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뉴스에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 그러면 지금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무의식에는 요막 조그마한 불안함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가니까 여기는 정말 아예 전쟁 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일단 쳐들어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요. 너무 춥고. 그래서 캐나다 이제 공원에 딱 앉아있으면서 여긴 정말 전쟁이 안 나겠구나.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느끼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한국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추진력이 있고 효율성 하나로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효율성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나라인데 그게 더 요즘 시대에는 독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열의식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놀란 게, 저는 이제 신도시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슨 마을 몇 동 몇 호 이렇게만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푸르지오, 레미안, 자이 해가지고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고, 뭐 동탄은 어떻고, 뭐 이 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쫙 그 순위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리고 타는 차,
순위가 쫙 매겨지고 다니는 직장, 연봉, 그리고 자녀의 어떤 학업 성적, 그리고 외모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회 전체가 약간 그 애니팡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느낌? 누가 더 최고 득점자가 되느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쟤보다 나아야 된다, 약간 그런. 근데 캐나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뭐 진짜로 다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패션 초이스니까. 근데 여기는 옷 입는 것도 뭐 이렇게 입으면은 뭐고 저렇게 입으면 뭐고, 그래서 막 강남역이나 종로 이런 데 가면 되게 말쑥하고 단정하고 다 좋은데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바라본 한국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외국에 살면은 되게 크게 한국에서보다 더 증폭되게 보게 되는 게 북한 문제예요. 뭐 CNN이나 이런 데서는 막 금방이라도 뭐 터질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한국에 막상 살면은 크게 불안함 안 느끼고 살지만, 그게 외국에 사서 보면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되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져서 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캐나다에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지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왜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출항을 안 하고, 출항을 하면은 차량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과적하지 않고, 그냥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슨 캐나다에 뭔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국은 되게 막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회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찾아서 약간 원칙을 어겨가면서 뭔가 이렇게 해내는 게 그동안 압축 성장을 가져오고 효율성을 가져오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냥 내가 이런 데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크게 보도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참 왜 저렇게 간단한 거를 안 할까, 그리고 사고가 나도 왜 안 고쳐질까 아쉽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느끼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저는 바이어스가 굉장히 세게 낀 상태지만 굉장히 암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트렌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그런 커뮤니티로 비교하면은 이제 새 글이 올라오지 않는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퇴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냥 인구가 되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체는 서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근데 한국만큼의 저출산은 없거든요. 적어도 1, 2 언저리에서 놀지 지금 서울만 한정하면 0.5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커뮤니티가 나랑 안 맞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참여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둘 수 있는 매력이 소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비효율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되게 공격하는 문화가 되게 심하고,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소아과 의사를 욕해요. 그러면은 소아과 의사 하는 입장에서 나 이거 안 해, 나 그냥 피부과 할래, 다른 거 할래, 아니면 아예 의사를 안 할래 난. 그러면 의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의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학생들이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냥 생활인이고 우리 아빠가 더 잘 살아, 우리 아빠가 더 힘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빠 힘 써가지고 하면 저 사람 일자리 날릴 수 있어, 변호사 쓰면 돼, 이런 거를 중고등학생이 알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선생 안 할래, 애도 안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되게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직군의 사람들이 그 직군을 떠나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나. 지금은 그 직종의 분들이 희생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시건 이런 이제 환멸을 일으켜 떠나시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 직종 지금 의사랑 이제 교사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적을 상정해가지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은 내가 나아질 거야라는 이런 되게 공격적인 마인드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국 생활과 캐나다 생활을 둘 다 각각 해보셨는데 해보신 다음에 느꼈던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거를 이제 지금 회사의 동료분 중에 한 분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영국에 살다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완전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국에서는 편안하고 한국에서는 편리하다. 그러니까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캐나다에서 삶도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캐나다는 지루한 천국이라고. 진짜 지루하려면 한없이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워라밸이 길고 제가 되게 여유롭게 뭐 책을 보거나 제가 또 스타트업 같은 거 해보려고 하면은 회사 끝나고 나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공부할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이런,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이 여유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그게 캐나다에서 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색채가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편리하고 네. 재밌는 거 많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로 일이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고객이 뭔가를 원하시면은 제가 막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일과 일이 아닌 것의 구별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한 시간이 일인가? 이런 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말에도 제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조금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일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잠깐 사회에서 벗어나서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여유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주는 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를 너무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실 제가 떠난 이후로 급여가 한국도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이 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사실 많이들. 그리고 물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여유가 그 두 군데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보면은 막 몸을 가꾸잖아요. 육체적인 여유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여유가 사실 또 많이 없는데 이게 끝없는 비교와 경쟁과 불안, 언제든 내가 뭐 정리해고나 요즘엔 뭐 40대도 정리해고 이게 나오고 이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과 계속되는 비교와 경쟁 이 속에서 심리적인 여유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여유 중에 자기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지도 않는다면은 행복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군요. 너무 잘 짚어주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 어떻게 좀 변화한 것 같으신가요?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여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인 여유는 지금 당장의 심리적인 여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뒤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3년 동안 되게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100억은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게 심리적인 여유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냉소적이 돼요. 시니컬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고 이런 게 마음이 굉장히 없어져요. 조금만한 손해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걸 세대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뭐 MZ세대 이런 얘기 나오면서 MZ세대는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MZ세대여도 손해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이라도 되게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하고, 저는 이제 얘기를 조금 확장해보면은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신문지 게임이라고 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신문지 게임이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지를 한 장을 펼쳐놓고 사람들을 올려놔요. 그리고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왜 신문지를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얘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신문지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눈앞에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 하니까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한데, 지금 되게 좀 저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되게 충격받은 게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9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사립대학을 나왔는데 한 200~300 냈거든요. 그럼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20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대졸자 연봉은 3배 이상 올랐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 되게 좁은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3배가 뛰었는데 연봉은 3배가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가 좁아져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게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 단위에서는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해외에 가면은 신문지가 좀 넓은 데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찾은 개인적인 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캐나다의 적응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래도 캐나다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한국보다 급여는 높고 시간은 짧습니다. 9 to 5가 기본이고요. 5시에 퇴근을 하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5시가 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 보면은 이제 아기가 있는 집은 이제 아기를 보러 가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취미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암벽 등반을 하거나 뭐 피아노를 배우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이제 기타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뭐 맥도날드를 기준으로 삼는다. 맥도날드가 저 있을 때가 15불? 15,000원?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환산하면은 연 3만 불, 우리 돈으로 연봉 3천만 원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이라는 걸 하고만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을 하면 아예 생활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고 급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직업이기만 하면은 크게 귀천은 없다. 그럼에도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생활하려면 생활할 수도 있는 물가인 거고. 네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자들은 현대백화점에서 과일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슈퍼마켓이 약간 급이 있어요. 또 서열 없는 나라에서 그런 것도 서열이 있네. 네. 그렇다고 해서 파가 비싼 슈퍼마켓이라고 파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식료품은 사실 어디 가나 똑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또 코스트코 거기도 있으니까 코스트코에 사서 얼려놓고 이렇게 잘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캐나다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나쁜 경험을 좀 했다고 했는데 첫 직장이 사실상 첫 직장은 되게 나쁜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장님이었는데 조건이 한 달 무급 인턴을 하면은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도시락 싸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한 달 딱 끝나는 날에 사장님이 이제 방으로 부르더니 너무 일 잘하는데 한 달만 더 무급으로 해줄 수 있냐. 근데 제가 좀 순진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달을 이제 무료로 해드렸죠. 2달 딱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사장님 방으로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일 잘하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한 달만 더 하면 안 되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벌써 지금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이렇게 약속을 어기신 거니까 제가 사장님이 하는 말을 이제 못 믿겠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지금 뭐 무급 인턴이라서 뭐 계약서를 쓰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월요일부터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그분하고 빠이빠이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자들을 위해서 이제 첫 초기 이민 정착자들을 위해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YMCA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해주는데 거기서 알게 된 잡코치라는 분이 내가 이분 연락처를 줄 테니까 한번 전화해서 얘기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한번 자기 오피스로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처음 한 달은 무급 인턴이다. 무급 한 달 서버 결정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냥 캐나다는 이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네 하고 한 달을 했는데 그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였어요. 넷플릭스 협력사였는데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에 진출하면서 넷플릭스 영상들을 이제 영화사에서 받아서 넷플릭스에 업로드하는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제가 했던 미디어적인 일도 하면서 개발적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적성에 너무 잘 맞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미디어가 입고되고 변환돼서 넷플릭스에 업로드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너가 만져봐라. 그래서 제가 곧잘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끝나는 날에 방으로 불러서 앞으로 연봉 얼마에 우리 계약서 쓰자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본격적인 첫 직장이 됐죠. 그렇군요. 되게 다사다난한 캐나다에서의 라이프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대 후반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기 전에 커리어적으로 어떤 상태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IT 업계를 잠깐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IT 업계 선배 이제 형들 이제 고민하시는 걸 보고 또 받는 처우 보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IT가 지금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약간 많이 힘들고 밤새고 뭐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IT를 잠깐 접고 이제 제가 그때 국민연금에 불만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쪽으로 좀 해서 시민단체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 이제 이민 신청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업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직업에 제한 없이 어떤 일이든 1년 이상 한 경력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민이 가능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고 나서는 이제 시민 단체를 잠깐 그만두고 영어학원 강사 그런 걸 했었어요. 원래 남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더 자신이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민을 가기 위해서 제가 영어 시험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영어 강사 일을 또 한동안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력을 쌓고 나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그거를 대답하기 전에 그분의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성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있다.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기술 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캐나다 이민 같은 경우는 준비해서 영주권을 딴 상태에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력 쌓고 가는 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케이스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아무래도 좀 비용을 좀 지출하더라도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현지 문화도 좀 익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택해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먼저 친구도 사귀고 교수님하고도 알고 현지 선배들한테 얘기도 들어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는 방법.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가서 바로 취업한 케이스여가지고 가성비는 좋았죠. 학교를 다닌 동안은 돈을 못 버니까 생활비 지출 없이 그냥 바로 한국에서 일하던 거 끊고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럼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넘어가서 지원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셨을 때 전공이 어떤 거셨던? 저는 복수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공학하고 미디어 두 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 첫 직장이 IT 계열이셨던 건가요? 첫 직장이라고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은 시민단체, 아까 말씀드린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시민단체에서 교육 영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큐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대학교 때 알바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대학교 때는 개발일로 알바를 좀 많이 하긴 했죠.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아름아름으로 일 소개받아서 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컴퓨터 공학에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시대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00년 공공학번이니까 2000년대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지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또 커리어적 상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캐나다로 넘어가기 전에 또 재정적 상태는 어떠셨는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아서 갔고요.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갔는데 처음에 겁없이 월세를 좀 비싼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깨지는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고, 또 처음에 이민 갈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했지만 가장 최근 경력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고, 그때만 해도 마음속으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다큐 쪽은 마음을 접고 이제 개발 일을 바꿨는데 그 시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백수로 가져온 돈 까먹고 있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여기 와서 돈만 날리고 뭐 하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진짜로 이제 운이 좋아서 좋은 분 소개로 첫 직장을 거기서 알게 됐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캐나다의 취업 전망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이건 캐나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고, 아마 뭐 슈카월드에도 나온 얘기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인재가 다 부족해요. 인재가 다 부족하고 유럽, 북미, 캐나다 다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캐나다 트렌드는 이민 장벽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민 오시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예전보다 빡빡하지 않아요. 캐나다 이민 오시기 좋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경쟁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아까 국민연금 얘기 잠깐 또 드리자면 연결돼 있어요. 이 글로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런저런 혜택으로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득세 30% 감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급여 생활자들한테는. 근데 한국이 그런 경쟁력이 있나? 한국의 인재들이 그래도 다 나가면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겠죠. 근데 한국이라는 국가로 봤을 때는 이제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 나라에 낼 거고 국민연금도 그 나라에 낼 거고, 한국의 노인들을 부양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은 지금 하시긴 되게 좋은 시기이긴 해요.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지금 사람 되게 많이 구하고.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얻어 걸린 케이스죠. 이제 하다 보니까 취미로 영어 덕후를 해가지고 영어가 부담이 없었지만 되게 여기저기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90% 이상 영어로 작성된다. 논문이든 웹페이지든 뭐 트위터든 이런 게 다 영어로 작성된다고 하니까 영어를 잘 아는 거는 정말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뭐 20, 30대 직원분들 보면은 요즘 20, 30대 분들 영어를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다들 잘 하시니까 그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보시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신조 중에 하나가 야근 약사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캐나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민 결심을 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 말이 틀려서 다시 돌아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민은 이민성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 당시에 맞았을 수 있어요. 저도 저 이민할 때는 직업 제한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 갖고 결정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이민성 사이트를 들어가서 물어보시든지, 영어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거기 잘 나와 있거든요, 조건이. 그런 걸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영어는 얼마나 준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영어를 어릴 때부터 약간 다른 분들은 뭐 만화 덕후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약간 영어 덕후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학교 때도 교환학생이 계기였는데 교환학생 갔다 와서 미드 이제 자막팀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프리첼 카페나 이런데, 그런데 그냥 아무도 안 시켜도 제가 영자막 원본 구하고 또 못 구하면은 직접 이제 받아 쓰면서 영자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듣기 이런 게 좀 잘 됐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 시험 때문에 이제 IELTS라는 영어 시험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간 시점에 뭐 회화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별로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타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사실 이제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제일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하고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회사에서는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나이스하고, 제가 이제 제대로 돈 받고 일한 첫 번째 회사는 정말 저는 되게 천사 같은 사람들하고 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회사 가면은 너무 행복한데 집에 오면은 외로운 거예요. 특히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은 여름 휴가철하고 크리스마스. 제 동료들은 다 캐나다에 가족이 있으니까 여름이면 여행을 가고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또 막 MBTI의 I라 가지고 먼저 말을 못 거니까 사람들은 쟤는 계획이 있나 보지 하고 먼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럴 때 보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한국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취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개발이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캐나다 살다 보니까 또 불편한 게 많아서 스타트업 같은 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이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시간이 또 엄청 잘 가요. 그리고 또 취미가 기타다 보니까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과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다녀오신 분들, 사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느껴봤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없고, 언어차별은 있어요. 언어차별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분들은 인종차별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언어차별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불이익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진짜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영어를 잘했으면 차별받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는 어떤 인종차별을 겪으셨는지? 미국에서는 좀 뭐 센 인종차별은 아니었고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고 있는데 차가 막 빵빵대면서 빨리 비키라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것도 그냥 그 사람 인성이 나쁜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동양인이라서 무시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 교환학생일 때 현지 학생들하고 이제 축구대회 같은 거 했어요. 축구대회 같은 걸 하는데 너무 거칠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려고 나온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격투기하러 나온 것 같아서 저 그때 축구하는데 백인 애가 제 정강이를 차가지고 진짜 한동안 못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일드한 인종차별. 근데 뭐 그게 뭐 크게 마음에 상처가 남진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쨌든 다양한 좌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게 해줬던 캐나다의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캐나다에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 캐나다에는 니나 내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이민자 나도 이민자. 너도 특별할 거 없고 나도 특별할 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려면은 너도 법 잘 지키고 나도 법 잘 지키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짜 다 와 있거든요. 터키, 그리스. 제가 한번 같이 일하는 팀의 다른 회사에서 우리 팀의 인적 구성을 한번 제가 속으로 세봤어요. 우리 팀의 국적이 몇 개일까? 그랬더니 11개더라고.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하고 캐나다의 법이라는 그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되게 서열의식 없이 되게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준법의식도 높고 전반적으로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깨끗하고 그래요. 그럼 그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캐나다로의 취업을 결정했던 이유는 얘기해봤을 때 주로 어떤 거였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른데 터키나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약간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분들 되게 많았고 이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의 허브예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현대 인공지능을 첫 시작한 논문이 나왔거든요.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처음 효시를 쏘아 올린 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찾아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캐나다도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겪으면서 경험한 단점도 있으셨나요? 단점은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비싼데 물론 물가라는 거는 이제 옵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껴 쓰면 얼마든지 아껴 쓸 수 있어요. 한국보다 오히려 싼 물건도 되게 많아요. 소고기도 엄청 싸고 그래서 현명하게 소비하면은 한국보다 더 수준 높게 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가가 높아진 게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외로운 나라예요. 한국인의 정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기대하기 힘들고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잘 도와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들여다봐주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회관계를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냉정하게 혼자 두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편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너는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이런 간섭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예 간섭이 없는 거죠. 간섭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좋고 나쁜 케이스가 있는 거네요. 네네. 느끼기에 따라. 그러면은 캐나다의 좋은 문화, 안 좋은 문화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나다의 좋은 문화부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니나네나 문화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 있다가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국처럼 내가 돈을 쓰니까 내가 갑이고 내 돈을 받는 너는 을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아니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뭐 주말에 뭐 장사 안 하거나 뭐 사람 부르면 안 오거나 뭐 돈도 비싸거나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소비자일 때는 불편해도 내가 노동자일 때는 내가 근로자일 때는 엄청 대접받는 거예요. 엄청 존중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이게 한국은 내가 갑일 때랑 을일 때가 되게 두드러지게 그 격차가 있다고 하면은 캐나다는 그냥 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일 때는 조금 불편해도 내가 노동자일 때는 훨씬 보답을 받는 모두가 이제 수평한 거죠. 그럼 반대로 안 좋은 문화도 있나요? 북미에서 안 좋은 문화라고 딱 하나 꼽으면 저는 팀 문화?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거는 사장님들이 종업원들 그 급여를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에 의존하지 않게. 팁이 서로 정말 그 애매한 어색함이 있거든요. 내가 준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또는 이런 눈치 봐야 되는 게 있어서 팀 문화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팀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팀 문화가 좀 어떤 문화인가요? 팀 문화는 이제 우리가 한국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음식값만 내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 비싼 데 가면은 뭐 부가세 같은 걸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데 가면 이제 봉사료를 또 별도로 내거나 하잖아요. 그거예요. 봉사료까지. 근데 그게 웬만한 식당이 다 그런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병천순대를 가도 밥값에 부가세에 봉사료까지 하는데 봉사료가 보통 15%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먹으면은 1,500원은 디폴트로 줘야지 나중에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뭐 심지어 저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그 팀 문화를 너무 싫어하는 분이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팁을 안 주고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팁 왜 안 주냐고.
팁은 원래 저희가 기분 좋았을 때 주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이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주자고 좀 그랬는데 끝까지 배워야 된다, 저 사람들 서비스 나쁘게 하면은 팁 못 받는다는 걸 배워야 된다고 막 이러시더니 나중에 그 종업원이 저희 가고 나서 소금 뿌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팀 문화가 진짜 세긴 세네요.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사실 종료가 됐는데 캐나다와 한국의 교육 문화도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이제 교육 문화라는 게 제가 거기서 학교를 안 다니고 저희 아이도 거기서 학교를 다니진 않아가지고 캐나다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능이 없다고 들었어요. 수능이 없고 고3 내신으로만 대학을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1, 고2 내신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틀린 정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방식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토론토 대학교,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있는 UBC, 그리고 특히 공대로는 워털루 공대, 퀸즈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은 사실은 졸업하고 나면은 뭐 취업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런 좋은 학교들이 있고, 또 캐나다 학교의 특징들은 되게 숙제가 많다. 저는 안 다녀봤지만 이제 다녀본 분들 얘기로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졸업하기 힘들다.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입학하기가 힘들지만 졸업하기 쉬운 그런 구조라면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데들은 입학하기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졸업하기 굉장히 힘들다. 진짜 해야 될 공부는 대학교에서 해야 되거든요. 대학교 이후에서 해야 되고, 뭐 석사, 박사 때 인공지능 연구는 사실 석박사 이상에서 하는 것들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 다 태워버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약간은 손을 놔버리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요즘은 젊은 대학생들분도 지금 치열하시더라고요. 성적 때문에 취업 문제도 있고.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그렇게 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들은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네덜란드 사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은 게, 네덜란드가 되게 강소국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IT도 발전해 있고. 근데 네덜란드 관련 책을 보니까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공부를 거의 안 시킨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냥 운동만 시킨대요. 수영, 뭐 농구, 축구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라.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강좌는 요즘에 어느 분야든, 뭐 저는 어느 날 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유튜브 가면 피자 만드는 영상에서 보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뽑아서 쓸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부는 그냥 본인이 에너지만 안에 있으면은, 동기부여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신체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에 좀 더 관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